제9장 괴이한 공포의 하루를 지낸 다음인지라 레니나는 철저하고도 절대적인 휴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휴게소로 돌아가자마자 그녀는 반그램짜리 소마를 6개나 삼킨 다음에 침대에 누웠고 10분도 안 되어서 몽롱한 영혼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다. 그녀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18시간은 지나야 할 터였다. 한편 버나드는 어둠 속에서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정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의 불면증은 무의미하게 낭비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어떤 계획이 하나 마련되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춰 이튿날 아침 10시에 도착한 헬리콥터에서 초록색 제복의 8분 호닐화가 내렸다. 버나드는 용설난 숲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스 크라운은 소마 휴식을 취하는 중이에요. 그가 설명했다. 5시 전에는 깨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7시간의 여유가 생긴 셈이죠. 그가 산타페로 날아가서 할 일을 모두 마치고도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말파이스로 돌아올 시간이 넉넉했다. 여자 혼자 여기 남겨둬도 괜찮을까요? 헬리콥터만큼이나 안전하죠. 8분 호니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당장 출발했다. 10시 34분에 그들은 산타페 우체국 옥상에 착륙했다. 버나드는 10시 37분에 화이트홀의 세계 통제관 사무실과 연락이 닿았으며 10시 39분에 포드님의 제4비서관과 얘기를 나누었다. 10시 44분에는 제1비서관에게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했고 10시 47분 30초가 되었어야 그는 무스타파 몬드의 굵고도 우렁찬 목소리를 직접 그의 귀로 듣게 되었다. 버나드가 말을 더듬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포드님께서 충분히 과학적인 흥미를 느낄 만한 문제 같아서.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충분히 과학적인 흥미가 느껴지는군. 굵은 목소리가 말했다. 그 두 사람을 런던으로 데려오게. 포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특별 허가가 필요해서 필요한 명령서들은 지금 당장 보호구역의 감독관에게 보내겠네.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당신은 당장 감독관의 사무실로 가도록. 그럼 수고하게 마르크스 군. 침묵이 흘렀다. 버나드는 수화기를 놓고 서둘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감독관 사무실로 갑시다. 그는 초록색 감마 8분 호니라에게 말했다. 버나드는 10시 54분에 감독관과 악수를 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씨. 기꺼이 그러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굵직하고 겸손했다. 우리는 방금 특별 명령을 받아서. 알아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버나드가 말했다. 조금 전에 포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포드님과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 일부러 따분해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는 털썩 의자에 앉았다.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그는 강조를 하느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껏 즐거운 기분을 내는 중이었다. 11시 3분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그의 호주머니에 들어왔다. 수고했어요. 성강기 입구까지 따라 나온 감독관에게 그가 오만하게 말했다. 잘 있어요. 그는 호텔로 걸어가서 목욕을 하고 진공 안마와 전기 분해식 면도를 한 다음 아침 뉴스를 듣고 텔레비전을 반 시간 동안 보고는 2시 반에 8분 호니라와 함께 말파이스로 돌아갔다. 젊은이가 휴게소 밖에 나타났다. 버나드! 그가 소리쳐 불렀다. 버나드! 대답이 없었다. 그는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 소리가 나지 않는 털신을 신고 청계를 달리 올라가서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들이 가버렸다. 여태까지 그에게 이토록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적은 없었다. 그녀가 자기들을 만나러 오라고 그에게 청했었는데 지금 그들은 가고 없었다. 그는 청계에 앉아서 울었다. 반 시간이나 흘러간 후에 그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것은 뚜껑에 LC라는 머리 글자가 박힌 초록색 옷가방이었다. 아마 이것은 레니나 크라운의 이름일 거라고 예측해 놓았네요. 그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다.
그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가 짤그랑거리며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색 옷가방을 열자 왈칵 코를 찌르는 레니나의 향수 냄새가 그의 폐를 그녀의 본질로 가득 채웠다. 그는 가슴이 마구 뛰었고 이러다가는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는 보석 상자를 굽어보고 만지다가 환한 곳으로 가져가 들어 올려서 살펴보았다. 레니나의 여벌 인조견 벨벳 반바지에 달린 지퍼를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궁금증이 풀리자 그는 재미가 생겼다. 주르륵, 그러고는 주르륵 주르륵, 그러고는 주르륵. 참으로 신기했다. 그녀의 초록색 실내화는 지금까지 그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그는 지퍼가 달린 속옷을 펼쳐보고는 낯을 붉히며 황급히 치웠지만 향수를 뿌린 아세테이트 손수건에 입을 맞추고는 스카프 하나를 목에 감아보았다. 어떤 상자를 열다가 그는 향내가 나는 가루를 엎질렀다. 그의 두 손에 향기로운 가루가 밀가루처럼 잔뜩 묻었다. 그는 가루를 가슴에다, 어깨에다, 겉으로 드러낸 두 팔에다 문질렀다. 감미로운 향기. 그는 눈을 감고 가루가 묻은 팔에다 뺨을 비볐다. 얼굴에 닿는 매끄러운 살갗의 감촉, 코를 찌르는 사양 향기. 그녀의 진실한 면모였다. 레니나, 그가 속삭였다. 레니나. 무슨 소리가 나자 그는 깜짝 놀라 죄라도 지은 듯 몸을 돌렸다. 그리고 몰래 꺼냈던 물건들을 옷가방에 황급히 쑤셔 넣고는 뚜껑을 닫은 다음에 다시 귀를 기울이며 살펴보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생명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무엇을, 한숨 비슷한 소리를, 널빤지가 삐걱거리는 듯한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발돋움을 하고 입구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널찍한 청계참이 눈에 띄었다. 청계참 저쪽 편에는 또 다른 문이 하나 빠끔히 열려 있었다. 그는 그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살그머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 나지막한 침대 위에는 옷 이불을 훌렁 젖힌 채 상하의가 하나로 이어진 분홍빛 파자마 차림으로 레니나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곱슬거리는 머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발그레한 발가락들이 너무나 가련할 정도로 여리고 잠든 얼굴이 너무나 진지했으며 축 늘어진 두 손과 맥이 풀린 팔다리가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무기력해서 그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권총을 쏘지 않고서는 레니나를 소마 휴식에서 지정된 시간이 되기 전에는 깨울 길이 없으므로 별로 필요도 없는 조심을 하느라 꽤나 신경을 쓰면서 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레니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두 손을 맞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두 눈, 머리카락, 뺨, 걸음걸이, 목소리. 그대의 말 맞다나 그녀의 손에 비하면 하얗다고 뽐내는 모든 것이 스스로 추악함을 고백하는 먹물이나 마찬가지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비하면 백조의 털도 거칠기만 하나니. 그녀의 주변에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니자 그는 손을 저어 쫓아버렸다. 파리들은 그런 기억을 더듬었다. 경이롭고 새하얀 줄리엣의 손에 앉아도 좋고 순수하고도 처녀다운 겸손함 속에서 남아 그들의 입맞춤을 죄라 생각하여 아직도 낯불키는 그녀의 입술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글인데요. 로미오가 파리들을 부러워하며 신부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상당히 위험할지도 모르는 새를 쓰다듬어 버리는 사람처럼 그는 머뭇거리면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축 늘어진 그녀의 손가락과 한 뼘도 안 떨어진 거리에서 닿기 직전에 그의 손이 공중에 멈춘 채 떨렸다. 감히 이래도 된다는 말인가? 하찮은 자신의 손으로 감히 어떻게 그런 욕된 짓을? 아니다. 그는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새가 너무 위험했다. 그는 다시 손을 내렸다.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 밑에 달린 지퍼를 잡고 한번 길게 힘차게 당기기만 하면 그는 눈을 감고 물에서 나올 때 두 귀를 흔들어 터는 개와 비슷한 동작으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흉측한 생각이다. 그는 자신이 창피했다. 순수하고도 처녀다운 정숙함 앞에서.
허공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또 한 마리의 파리가 영원한 축복을 훔치려고 날아오는 것일까? 말버릴까? 그가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덧문을 내린 창문의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헬리콥터구나. 잔뜩 겁이 난 그는 몸을 일으켜 다른 방으로 달려가 열린 창문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높다란 용설란들 사이로 뻗어나간 길을 따라 서둘러 가서는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버나드 마르크스를 때맞춰 마중했다. 제10장 블룸저리 본부의 4,000개에 달하는 방에 걸린 전기시계 4,000개는 바늘이 모두 2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국장이 산업의 벌집이라고 즐겨 부르는 본부 건물은 일을 하는 소음으로 온통 시끄러웠다. 모든 사람이 바빴고 모든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갔다. 현미경 아래에서 정충들이 기다란 꼬리를 맹렬히 휘저으며 머리부터 쳐박고 난자 속으로 파고들었고 수정된 난자들이 자라면서 분열을 계속했다.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거친 난자들은 발화를 하고 갈라져 수많은 태아가 되었다. 사회기능 설정실에서는 에스컬레이터들이 우르렁거리며 지하실로 내려갔고 지하실에서는 진홍빛 어둠 속에서 봉박 위의 태아가 푹푹 찌는 듯한 열을 받으며 대형 혈액과 호르몬을 공급받고 점점 자라났다. 반면에 독소가 주입된 태아들은 쇠약해져서 발육이 중단된 엡실론들이 되었다. 나지막이 윙윙거리고 덜컹대는 선반들이 몇 주일 동안 한없이 반복되는 발달 단계를 거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기어가듯 느릿느릿 이듬해 태아 숙성실로 들어가고 방에서 갓 나온 아기들은 공포와 경악의 첫 고함을 질렀다. 지하 2층 이하에서는 발전기들이 우릉우릉 돌아갔고 성강기가 바삐 오르락내리락 했다. 11층에 달하는 유아실은 어디를 가나 급식 시간이었다. 세밀하게 분류된 1,800명의 유아들이 저온으로 살균해서 그들에게 배당된 외분비액을 0.5리터씩 1,800개의 병으로부터 동시에 빨아대는 중이었다. 유아실 위쪽으로는 청청이 10층에 걸친 공동 침실에서 아직도 오후에 잠이 필요할 정도로 어린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위생과 사교생활, 계급의식,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의 성생활에 관한 체면 교육 강의를 듣느라 누구 못지않게 바빴다. 그보다 더 위쪽에는 놀이방이 마련되어서 날씨가 굳어 비가 내리면 좀 더 나이가 많은 900명의 아이들이 벽돌과 진흙빚기와 지프 찾기와 선정적인 놀이를 즐겼다. 웅성웅성 웅성웅성 벌집은 기쁨에 차서 분주히 웅성거렸다. 시험관들 위로 몸을 수그린 젊은 여자들의 노래는 유쾌하기만 했고 기능 설정 요원들은 휘파람을 불며 일했다. 숙성실에서는 빈 병들을 둘러보며 얼마나 호쾌한 농담들이 터져 나왔던가. 하지만 헨리 포스터와 함께 수정실로 들어선 국장의 얼굴은 엄숙하고 준엄해서 돌처럼 딱딱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해? 그가 말했다. 본부의 어느 다른 것보다도 상류계급의 직원들이 훨씬 많이 소속된 부처이기 때문에 난 이 방을 선택했지. 그에게 이곳으로 2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어. 그는 맡은 일을 아주 잘해요. 헨리가 위선적인 너그러움을 보이며 한마디 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지. 그의 뛰어난 지성은 거기에 해당되는 도덕적인 책임들을 수반해. 사람이란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을 잘못 떠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게 더 나은 선택이겠지. 이번 문제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포스트군, 이단적인 행동만 그 막중한 죄는 또 없을 듯하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일 뿐인데 따지고 보면 개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는 한꺼번에 손으로 훑는 듯한 동작으로 줄줄이 늘어선 현미경과 시험관과 배양기들을 가리켰다. 우린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지극히 간단하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어서 이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동시에 위협해서 사회 자체를 공격하는 격이야. 그래, 사회 자체를 말이야?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아, 저 친구 이제야 오는군. 버나드가 방으로 들어와 줄줄이 늘어선 수정 개원들 사이로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얇은 한 겹의 경쾌한 자신감으로 희미하게 가려 위장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서는 초조한 분위기가 역력하게 풍겼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라고 말한 그의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컸는데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생각에서였는지 곧 우스꽝스러울 만큼 나지막이 찍찍거리는 말투로 바뀌었다. 저더러 이리 와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셨다고요? 그래 마르크스 군. 국장이 불길한 어조로 말했다. 이곳에서 만나자고 내가 청했지. 듣지 않니 휴가에서 어젯밤에 돌아왔다던데? 그렇습니다. 버나드가 대답했다. 그렇군. 마지막 음절 군에서 구렁이처럼 꾸물거리는 말투로 국장이 확인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청을 높여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소리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시험관들 위로 허리를 굽히고 일하던 여자들의 노래와 현미경 담당자들의 도취된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국장이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일을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그래요, 위험에 처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사람은 그는 고발하듯 버나드를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 여러분 앞에 선 이 남자, 그토록 많은 혜택을 받은 알파 플러스, 그래서 또한 너무나 많은 기대를 마땅히 불러일으켰던 여러분의 동료, 아니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차라리 과거의 동료라고 말해야 맞을까요? 어쨌든 저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뢰감을 무자비하게 저버렸습니다. 신체적인 운동과 소마에 관한 그의 이단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이고 회개한 성생활로 인해서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포드님의 여기에서 국장은 T자를 그렸다. 우리 포드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유리병에 담긴 아기처럼 거부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사회의 적이요 반란자이며 신사숙녀 여러분 모든 질서와 안정의 적이고 문명사회 자체에 그여가는 음모를 꾸며온 자임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를 해고시키고 그가 이곳 본부에서 맡아온 직책으로부터 불명예스러운 축출을 제안합니다. 나는 그를 가장 최하급의 집으로 전출시키고 어떤 중요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가능한 한 멀리 격리시켜서 사회의 이익에 최대한 보탬이 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라면 그가 포도스럽지 않은 본보기를 보여 다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오도할 기회가 최소한으로 적어질 것입니다. 국장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팔짱을 끼고는 위압적인 표정을 지으며 버나드에게로 돌아섰다. 마르커스, 그가 말했다. 자네에 대해서 내린 판결을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하나라도 입증할 수 있겠나? 예, 있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버나드가 대답했다. 약간 주춤했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국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유를 제시해 봐. 그러죠. 하지만 그 이유는 복도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버나드가 서둘러 문으로 가서 벌컥 열었다. 들어와요. 그가 명령하자 그 이유가 안으로 들어와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숨을 몰아 쉬는가 하면 놀라고 무서워서 웅성거렸다. 젊은 여자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더 자세히 보려고 의자 위에 올라선 어떤 사람은 정충이 가득 담긴 시험관 2개를 엎질렀다.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듯 살이 축 늘어진 중년의 린다가 방으로 들어섰는데 얼굴에 주름살이 전혀 없고 몸매가 탄탄한 방 안의 젊은이들 사이로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이상하고도 무시무시한 괴물 같았다. 거기다가 애교를 부리느라 빛이 바랜 듯 창백하고 일그러진 미소까지 지으며 걸어오던 그녀가 따내는 관능적인 율동을 시도하자 어마어마하게 큰 엉덩이가 실룩실룩거렸다. 버나드가 그녀를 따라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저기 계십니다. 그가 국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저희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린다가 짜증스럽게 묻고는 국장을 향해 돌아섰다. 물론 나는 당신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토마킨. 난 어디에서라도 1000명이 모인 곳에서라도 틀림없이 당신을 알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죠.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기억을 못하시나요? 토마킨? 난 당신의 린다예요. 그녀는 머리를 한쪽으로 갸우뚱한 채 그를 쳐다보면서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역겨움으로 표정이 굳어버린 국장의 얼굴을 보자 점점 자신감을 잃더니 결국 어색함에 미소가 사라지고 말았다. 당신은 기억을 못하시나요, 토마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풀이해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하고 고뇌에 찬 표정이 가득했다. 얼룩덜룩하고 축 늘어진 얼굴이 괴이하게 뒤틀려 심한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토마킨! 그녀가 두 팔을 내밀었다. 누군가 뒤에서 킬킬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흉악한 짓을? 국장이 말문을 열었다. 토마킨! 길게 늘어진 담요를 질질 끌면서 그녀는 앞으로 달려나가 국장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그의 가슴에 파묻었다. 사방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마구 터져 나왔다. 이런 흉측한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군. 국장이 소리쳤다. 얼굴이 시뻘개진 그는 린다의 포옹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다. 그녀는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린다예요. 내가 린다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아기를 갖게 했잖아요. 시끄러운 소음보다 더 큰 소리로 그녀가 외쳤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 침묵이 뒤따랐고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몰라서 사람들의 눈이 거북하게 갈팡질팡했다. 국장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며 저항을 중단하고 그녀의 손목을 잡은 채 공포에 질려 여자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래요. 아기를 뺐고 그리고 난 그 아기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녀는 격노한 침묵에 도전이라도 하듯 그 추잡한 말을 불쑥 던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를 뿌리치고 떨어져 창피하고 또 창피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흐느껴 울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토마킨. 난 항상 세척을 했어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항상요. 어떻게 된 노릇인지 난 모르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토마킨. 하지만 그 애가 어쨌든 나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그녀는 문 쪽으로 돌아서며 존이라고 소리쳐 불렀다. 존. 존이 얼른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문 바로 안쪽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주위를 둘러본 다음 사슴 가죽신을 신은 발로 조심스럽고도 빠른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건너가 국장 앞에 무릎을 꿇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란 아이를 낳는 현상에 관련된 도덕적으로 부정한 요소와 혐오감을 1차적으로 배제한 의미이기 때문에 음탕하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추악하고 외설적이라기보다는 배설물처럼 더럽고 야비함을 뜻하는 의위여서 존이 외친 더럽고 우스꽝스러운 의위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팽팽해졌던 긴장감을 크게 이완시켰다. 그의 발작적이라고 할 만큼 요란한 웃음이 터져 나오더니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 아버지라니. 그것도 국장님들의 말이다. 아버지라니. 오 포드님이시여. 오 포드님 맙소사.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다. 환호성과 고함 소리가 다시금 요란해졌다. 요원들의 얼굴은 허물허물 일그러지기 직전이었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정충이 담긴 시험관이 6개 더 엎어졌다. 아버지라니. 당황하고 수치심과 고뇌에 빠진 국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눈을 부라리며 주위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아버지라니. 수그러지르는 기미를 보이던 웃음소리가 더 요란하게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방에서 뛰쳐나갔다.